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핵 4 들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핵 1, 핵 2, 핵 3 강의한 게 진짜 길어봤자 그저께? 아니면 그저께? 뭐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핵노트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핵노트 게시판에다가 캡처 게시판에다가 열심히 핵노트를 만들어서 캡처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구나 하는 그런 흔적들을 선생님이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핵노트를 만드는 거의 목적을 선생님을 보여주기 위한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 노트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 시험을 볼 거라면, 아니면 뭐 수능 시험까지 선택을 안 하더라도 내신 점수를 열심히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정리를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고 여러분들이 아껴서 언제 펴도 보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만의 노트,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보물 자료가 될 수 있을 만한 노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트 정리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핵 1 끝났는데 핵 2, 핵 3 막 그냥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이 막 붙여서 쓴 애들은 이거 보기 싫잖아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글씨를 잘 쓴다, 악필이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볼 때만 깔끔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여유를 두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유를 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만 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뭐 문제를 푼다든지 뭐 오답노트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서 새로 얻게 된,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붙여서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케이? 자, 핵 4는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연구를 할까?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상호 보완, 이렇게 요 부분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관점에 대해서 봤잖아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을 쭉 살펴봤고, 그럼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고 지루하지 않게 빨리 한번 해볼 테니까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보시면 일단 핵사의 주제를 양적 연구 대 질적 연구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선생님 맨날 핵 주제 나올 때마다 중요하다 해가지고 무슨 양치기 소년이 된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지만 1단원, 2단원 내용이 수능 문제 50% 가까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앞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적으로 연구를 하냐 질적으로 연구를 하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야, 너 이 연구가 양적 느낌인 것 같아 질적 느낌인 것 같아, 느낌 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러면 질적으로 연구를 한다, 양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순서로 연구하는지, 세부 내용들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선생님이 실증적, 해석적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일단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핵사 정리가 끝난 다음에 왜 양적 연구를 실증적 연구라고 하는지, 질적 연구를 왜 해석적 연구라고 하는지 그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사실 과학 탐구라고 하면은 물화생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이거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과학이라는 말을 쓰면서 탐구를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어떤 명제들 이런 거 몇 가지 한번 찾아와 봤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세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규제하면 학업 성취도가 증가한다. 굉장히 반발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거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게 과학적으로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 핵 2인가요? 핵 2에서 봤던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비교하는 관점에서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였지만, 일단 이거는 바로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두 번째, 성격이 활발한 친구들은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 아무래도 성격이 활발하면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까?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아내 얼굴이 바뀐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학업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미녀나 미남과 결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은가? 이런, 아무튼 자연현상하고 동떨어진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때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 왜? 학교 스마트폰 규제하면 성적 올라? 성격 활발한 애들이 친구가 많아? 10분 더 공부하면 확실히 내가 더 예쁜 사람이랑 더 멋진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은, 근거가 뭡니까? 그랬을 때 대답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야, 인마 원래 다 그래. 막 학생들이 스마트폰 인마 수업 시간에 걷어, 그거 좀 걷어놓고 공부할 때 딱 공부만 좀 하고 하면 다 그 성적 오르게 돼 있어. 원래 다 그래. 이 정도 근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라떼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최대한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선생님 10분 더 공부하면 제가 진짜 정말 멋있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무슨 근거로 그런 거죠? 야, 인마 내가 살아보니까 다 그러더라.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내가 너보다 몇 년 더 살았는데 인마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밖에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탐구로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연구를 하려면, 우리 사회문화현상에서 연구를 하려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해보자, 이런 거죠. 사회문화적 이런 지식이나 상식 대부분이 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 신념,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 가치관에서는 애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훌륭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힘들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에서만 정답을 내렸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문화라는 걸 사회문화에서 말하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런 걸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전에는 그냥 여기에 의존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게 대부분의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나 때는 말이야, 야 원래 다 그래, 이러지 말고 우리가 과학 탐구 영역의 과학이라는 말처럼 이 과학을 접목해서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게 바로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이라는 단원이 만들어진 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에 수능 문제 풀면서 봤던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런 건 경험적 자료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물론 경험은 한 거지만 그것을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도록 증명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자료를 근거 자료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적 자료를 연구를 해서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야, 이 봐, 선생님 보여줄게. 스마트폰을 거둔 학생들과 안 거둔 학생들의 성적 차이야. 촥. 그렇네요. 그냥 스마트폰 낼게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이제 결론만 쓴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회과학이라고 부르겠다. 사실 이 말은 선생님 말이 아니고 사회과학자라는 이런 용어, 사회과학이라는 용어가 생길 때 그 당시에 사회과학자들이 사실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만들 때 이과, 즉
과학탐구 영역의 학자들이 되게 많이 비판을 했어요. 야, 닌들이 무슨 과학이야? 어? 야, 물화생지가 과학이지. 니네가 무슨 과학이야? 이런 그 논리로 막 서로 이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을 때 사회과학자들이 선생님이 이제 추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한 건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과학이란 이름을 붙여서 야, 과학이 뭐 별거냐? 뭐 하면 되지 우리도 하면서 사회과학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등의 어떤 사회과학 연구가 어떤 방식에서 태어나는지 감이 오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더 나오네. 사회과학의 영역이 이런 거예요. 사회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역사 이런 것들 다 자연현상하고는 다르지만 인간 사회의 어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과목들이 사회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역사학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 방법은 두 가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 두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적 연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양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직관상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따가 만나게 될 질적 연구하고 다른 점은 일단 연구하는 양은 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양적 연구가 훨씬 많겠죠. 선생님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양적 연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연구해서 여기서 공통점을 찾거나 차이점을 찾거나 한 걸로 결론을 낸다 그러면, 질적 연구라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소수 몇 가지만 보지만 대신에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거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뭐냐?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규칙이나 원리가 있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과 다른 건 맞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됩니까? 이거를 할 때 야, 다른 거 없어.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써먹으면 돼. 왜? 사회문화 현상에도 일정한 원리나 규칙이 있더라.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자연현상 연구 방법 그대로 이용하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적 연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방법론으로 봤을 때, 방법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방법, 이 방법론적 이론론 하면 뭔 말이지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이나 한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게 방법론적 이론론이요. 1, 숫자 1이에요. 숫자 1, 이론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린 미리 알아버려야지. 질적 연구는 뭐라고 부를까?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연구하는 방법이 같아 달라? 다르다. 어떻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냐?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두 방법은 다르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방법론적, 이원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이해가시죠?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그래서 우리 꽁트, 저번에 우리 학자들 이름 중에 몇 가지 정리한 사람 중에 꽁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인간들의 어떤 사회 현상을 자연현상처럼 연구하는 방법을 도입한 사람이 꽁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세우는 이 사람의 사상이 뭐냐면 실증주의. 실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증명하는 것을 줄임말입니다. 실제로 증명해라. 내 눈앞에 실제로 가져와서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사회문화 현상이라 하더라도 자연현상 같이 실제로 증명해서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꽁트가 말은. 이해가시죠? 자, 선생님 그래서 꽁트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사회학의 창시자, 사회과학의 창시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회학에서도 이 실증주의, 방법론적 이론론의 창시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꽁트가 한 말을 선생님이 좀 따와봤는데 이런 글씨가 보일까요? 잠시만.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는 보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중요한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볼게요. 자,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콩트라고 하기도 하고 꽁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꽁트라고 써놨네요. 사회학의 창시자 꽁트는 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 사람이 말한 실증 철학의 방법적 원칙은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실제로 증명 됐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쭉 간다. 어쨌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옛날에는 신학적 단계, 신이시여 그냥 이런 단계에서 형이상학적 단계.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막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인류가 진화하면 마지막으로는 실증적 단계다. 그러니까 실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쭉 여기 보시면 실증 철학은 경험적 지식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경험할 수 없는 건 안 믿겠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왜? 자연현상도 그렇게 연구하잖아. 자연현상도 자연현상이랑 다를 거 없어. 그렇게 연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게 꽁트의 생각입니다. 쭉 여기 나오잖아요. 신을 통해서, 신에 의해서 계시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신학적 단계, 경험할 수 없는, 우리 뭐라고 했죠? 경험의 반대말? 선험. 그런 건데 이런 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쭉 넘어간다. 대충 느낌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양적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양적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까 우리 사회문화 현상에 일정한 규칙이나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원칙, 목적, 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양적 연구 하시자는 분들 물어보면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법칙, 보편적 기억나시죠? 어느 시대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게 바로 양적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거 막 머리 아프죠? 우리 실험할 때 쓰는 막 과학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양적 연구가 과학적 탐구, 즉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변인이란 말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변인들 간의 관계 여러분들 한번 말로 따라해보세요. 변인들 간의 관계 시작. 안 하죠. 자 다시 변인들 간의 관계. 이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이라는 이 현상 이걸 하나의 변인으로 보는 거고 다른 변인이 뭐냐면 학업 성취도 향상 이것도 하나의 변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인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는 거는 휴대폰 사용이라는 변인이 성적을 향상시키는 변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10분 더 열심히 해.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는 이 사회현상이라는 변인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나? 미남, 미녀? 잘생기고 예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하는 현상, 이 하나의 변인, 이 두 개고 관련이 있어? 이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구해봤는데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 향상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가설은 맞는 거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누가 봐도 정말 못생긴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사람들만 결혼을 했다? 그럼 이 가설도 틀렸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두 변인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 문제를 풀 때 이 연구가 양적 연구에 어울립니까? 질적 연구에 어울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야 된다면 그 문제 자체에서 변인 두 개를 놔두고 이 두 개 변인이 무슨 관계인 것 같냐를 탐구하는 연구 같으면 질적 연구가 아니고 양적 연구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변인들과 관계 설정이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목적 다 봤고요. 장단점을 볼게요. 양적 연구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성적이 높은 아이들,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일수록 교우 관계가 좋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성적을 쭉 내보겠죠. 성적 1등부터 쭉쭉쭉쭉 내고 교우 관계는 어떻게 체크하지? 뭐 여러 가지로 연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반에서 인기 투표를 해본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인위적으로 하는 게 싫으면 하루에 친구들하고 집에 가서 SNS로 소통하는 양이 많은 사람을 교우 관계가 좋은 거라고 한다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쭉 두 개 데이터를 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의 장점은 뭐냐면 수치로 만들어서 계량화한다. 이 표현 쭉 알아두십시오. 수치로 만들어서 계량화를 해갖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통계 내잖아요. 성적 1등은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카톡 100번, 성적 2등은 집에 가서 평균 친구들하고 카톡 90개, 3등은 80개 이런 식으로 쭉 통계를 내봤더니 확실히 성적 높은 애들이 친구들하고 카톡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우 관계가 좋다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중요한 건 양적 연구의 장점, 통계를 낸다. 왜 통계를 낼 수 있냐면 데이터들이 다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현상 연구, 과학 탐구 연구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로 제시를 해버리면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다.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양적 연구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선생님이 단점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렇지만 인간의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량화할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우 관계가 좋다라는 이 변인을 선생님이 설정할 때 친구들하고 카톡을 많이 한 횟수 이걸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우 관계라는 거를 카톡 횟수로 할 수 있나? 여러분들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지 않았어요? 사회문화현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핵 2에서 정리했듯이 인간이 들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들의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영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를 만들어서 계량화를 하지? 양적 연구 니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단점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정신적 주관적 영역 이런 것들은 계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려면 니네 할 수 있어? 못해 인마. 이게 단점인 거죠. 자, 두 번째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양적 연구의 또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질적 연구를 나중에 하게 되면요, 연구자가 소수의 어떤 연구 대상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 소수 연구 대상자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쓴 글, 쓴 어떤 분석 자료 이걸 가지고 연구라고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양적 연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지만 양적 연구는 아까 우리 성적 그리고 성적 우수자 또 교우 관계 이거를 할 때 수치로 딱 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 양적 연구가 가지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주관을 배제한 연구가 가능하냐? 연구하는 사람 자체가 이 연구자 자신이 먼저 일단 주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걸 너무 싫어해.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결국 내가 연구를 하는 거지.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쓰면 쓸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관 정신적 영역을 전부 배제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즉 인간의 동기나 가치가 분리된 피상적인 연구에 불과하다. 피상적인 연구. 수박 겉핥기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층적으로 이야기가 어렵다. 왜? 이따 질적 연구를 보면 자세히 더 이해가 가겠지만 질적 연구는 실제로 연구 대상자하고 긴밀하게 굉장히 그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에 비해서 양적 연구는 심층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구한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양으로 승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수박 겉핥기 느낌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질적 연구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심층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 이해가시죠? 이렇게 단점 일단 정리해보고 질적 연구 보면서 다시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절차는 우리 사실 저 뒤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근데 연구 절차, 양적 연구 내용 본 김에 연구 절차까지 같이 볼 테니까 연구 절차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입니다. 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 연구를 해봐야지. 애들이 스마트폰을 쓰면 성적이 떨어져. 내가 볼 때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수업 시간에 핸드폰만 몰래 하고 있고 안 되겠어. 기존 이론이나 가설 또는 연구자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문제인식. 선생님 지금 문제인식 했어요? 스마트폰 이거 못 쓰게 버려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가설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잠정적 결론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은 떨어진다. 이게 가설이에요. 가설이라는 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마음속에 내린 결론, 이거를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을 하기 전에 가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 이게 또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가설 만들 때 중요한 내용. 일단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안 되면 가설이 잘 만든 가설이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다음 내용 쭉 보고 이 가설 어떤가? 이 가설은 가설로서 가치가 없다. 잘못 만든 가설이다. 그러냐 안 그러냐 따져보라는 거지. 근데 그걸 하려면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이게 너무 쉽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반대말? 선험.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회문화 현상 연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뭐 이런 거를 한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증명시킬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런 거 가설 안 됩니다. 두 번째, 인과관계 방향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 방향,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반대도 상관없어요.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인과관계 방향의 명시가 안 되는 건 뭐가 있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성적에 관계가 있다. 이거 좀 애매하잖아. 어쩐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변인 하나가 어떤 변인한테 영향을 준다. 이 방향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좋은 가설이 될 수 없다. 이해가시죠? 세 번째는 가치 중립성이에요. 가치 중립성.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는 가설은 또 좋은 가설이 아니에요. 연구자의 자신의 편견, 자기의 선입견, 가치관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으면 좋은 가설이 아니죠. 네 번째는 검증 필요성인데요.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굳이 검증할 필요도 없는 그런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연구해보자 이런 것도 좋은 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 지난 일, 그래서 이제 잊혀진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 사실 뭐 그 검증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가져다주지 않을 만한 주제라면 굳이 가설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좋은 가설이 되기 위한 조건 4가지 이거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이 설정이 됐으면 이제 연구 설계에 들어갑니다. 연구 설계를 들어가는데 연구 준비 단계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 표현은 거의 외워두시다시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된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이 가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가설을 수정하고 나서 연구 설계를 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수치화하고 통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자가 이거는 정하는 거예요. 이 개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 이걸 어떻게 정할까?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다. 사용 시간으로 측정을 한다. 또 두 번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걸 또 어떻게 개념을 조작을 정의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SNS 활동하는 시간으로 한다. 이거 연구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하고 성적이 떨어진다. 이거는 첫 번째로 보면은 내신 중간고사 점수 1학기 중간고사 점수를 한다. 아니면 모의고사 점수를 한다. 이렇게 불명확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걸로 딱 정하는 것. 이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더 한번 추상적인 걸 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우 관계가 활발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교우 관계가 활발하냐 안 하냐를 수치로 나타내야 되는데 교우 관계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첫 번째 연구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교우 관계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여기 했던 거 쓰면 되겠네. SNS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가로 측정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밥 먹으러 갈 때 몇 명하고 같이 다니냐 그 숫자를 셀 수도 있겠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황당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수치로 내야 되니까 무조건.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친한 친구가 많은 학생을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 학생이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로 평가해도 되겠고, 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딱 써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끝났어. 그러면 연구 대상을 정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 측정해야 되는데 선생님 1학년 7반 담임이니까 1학년 7반 33명으로 하고, 자료 수집 방법 뭘로 하지? 이게 핵 5의 주제인데요. 선생님 같으면 이거를 질문지법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분석 방법, 뭐 알바 애들 몇 명 알바를 써가지고 싹 질문지를 걷어가지고 통계를 낸다. 기간 중간고사라고 해놨으니까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까지, 내일부터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까지 한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연구 준비를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료 수집 단계로 넘어가요. 아까 선생님이 자료 수집을 한다 그랬죠? 질문지법이라는 걸로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경험적 자료를 수집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을 해요. 그거 싹 모아다가 자료를 분석하면 됩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아까 우리 양적 연구의 목적이었던 변인 간의 관계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종속 변수가 성적 하락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거를 독립 변수, 결과가 되는 것을 종속 변수. 이해가시죠? 이 두 개의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설정한 가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진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을 해보는 단계, 자료 분석 단계. 그럼 자연스럽게 가설이 검증이 되겠죠? 이 수용이라는 말은 진짜 그렇게 해봤더니 스마트폰 사용이 높은 쪽으로 쭉 돼 있는 애들 중간고사 성적이 엄청 밑에 있어.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가설이 맞았구나 라고 할 때 가설 수용이라고 하고요. 해봤더니 정반대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엄청 많은 애들이 다 상위권이야. 그러면 기각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설이 틀리다는 거죠. 이 가설 검증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가설 검증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자,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성적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더라고요. 저의 가설은 기각되었고, 저는 이런 결론. 그래서 일반화를 하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과 성적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일반화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1학년 7반 아이들 33명을 데리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1학년 7반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과 성적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일반화를 한다는 얘기는 전체 첨단고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과 성적에 아무 연관이 없더라, 아니면 더 넓혀서 모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과 성적에 아무 연관이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결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결과 활용을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결과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하고 성적이 확실히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를 활용해서 지금부터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모든 학교에 청소년들 스마트폰 다 뺏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결과 활용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 성적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생활 모든 전반적인 리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학교에서 사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기 전에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아침에 이렇게 좀 피곤하고 활력이 안 느껴지고 이럴 때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보면 분명히 그 전날에 금방 1시간, 2시간씩 자기 전에 뭐 유튜브로 뭐 영상 본다든지 이런 다음날 항상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선생님 지금 이거 이렇게 묶어놨죠? 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연구 절차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데 문제 인식했고, 가설 설정했고, 연구 설계했고, 자료 수집했고, 분석했고, 검증해서 결론 도출해서 결과를 활용했다 하는데 여기를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 자, 이 많은 단계들 중에서 교과서 미쳐나. 왜? 급한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다 찍으면 연락드려요. 이유는 뭐예요? 조퇴해서 그런 거? 형 좋대 했어요 오늘? 오늘 뭐 회의 있잖아요. 오늘? 네. 5시 반까지인가? 아니 오늘 뭐 교정 회의. 아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양적 연구의 단계를 물어볼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맨날 수능에서 묻고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단계에서만큼은 연구자가 가치 중립을 꼭 해야 된다. 필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연구자가 가치를 중립해야 되는 필수 단계다 이런 표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우리 양적 연구 절차의 그 스마트폰 사용과 성적에 관련된 두 견인의 관계 이걸 따져보는 게 우리 연구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인식한 거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가설 그리고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전부 다 연구자가 자기 주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를 가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또 나온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연구 설계가 끝났다면 그 연구 설계된 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내는 이 단계만큼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 자신의 가치를 연구에 담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쓰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주관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연구자가 자신이 관심 있고 해보고 싶은 연구를 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자기의 어떤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일단 자료 수집 단계 볼까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는 애들이 많아. 그럼 그 친구들은 빼고 해. 막 일부러.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분석을 해서 자료 수집해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봤더니 아무 관련이 없어. 많이 쓰는 스마트폰 달고 사는 애들이 뭐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애들도 많고 스마트폰 없는 애들인데도 성적이 엄청 안 좋고 막 이렇게 개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가설대로 자료가 분석이 안 돼. 그렇다고 막 내 임의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연구 결과가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자료 분석, 가설 검증, 마지막 결론 도출을 할 때까지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를 딱 중립시키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필수 단계가 바로 이 단계들이다.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검증해서 결론 낼 때까지는 절대로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를 죽여야 된다.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 연구 해볼까? 같이 들어갔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기 같이 들어갔죠? 어떤 식으로 연구하지? 이렇게 해볼까? 자기 같이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가치를 중립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구 절차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여러분들 교과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안내해준 페이지에 양적 연구의 절차는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는 교과서 좀 뒤로 넘겨보시면 뒤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편의상 양적 연구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절차까지 같이 보자 해서 앞으로 땡겨온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니까 시간이 좀 길어서 질적 연구는 끊어서 갈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4주차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질적 연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그때 관련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양적으로 연구를 한다,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즉 자연현상하고의 비교,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게 해도 된다, 방법론적 면원론, 이론론이다, 그 내용부터 해서 양적 연구를 했을 때 장점 단점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 거의 근데 이걸 암기를 해야 되나? 선생님이 굳이 포인트를 찾는다면 지금 여기 표시해놓은 연구자가 가치 중립해야 되는 필수 단계 요 정도 하고,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왜 해야 되는가 요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여유가 있게 한다면 좋은 가설이 되기 위한 요건 요 정도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 문제 풀기 수월할 수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양적 연구 정리하고요. 3주차에서 이게 3주차죠. 4주차 때 질적 연구 보고, 질적 연구 절차 보고, 그다음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휴일이 좀 있죠. 석가탄신일도 쉬고, 또 뭐 쉬죠? 아무튼 휴일이 좀 있던데 휴일에는 좀 휴식 취하면서 수업이 안 올라올 겁니다. 아마 모든 과목이. 그래서 복습도 좀 하시고, 또 날씨가 좋고 하니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어디 멀리 여행 가고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고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4주차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